이거 설마 사람 뼈? 이정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어요. 젖은 흙을 파헤치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은경이 서 있었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주먹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소에 온화한 눈빛은 사라진 채 1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인지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이 시간이면 자연스레 눈이 떠졌어요.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슬리퍼를 찾아 발을 넣었어요. 관절이 뻐근했지만 오늘도 아픔을 무시한 채 일어났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72의 할머니였어요. 정숙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죠.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미역국과 밥 한 공기로 해결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7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민수 생각이 났어요. 내 아들이었던 그 아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자동으로 움직여 설거지를 마쳤어요. 햇살이 완연해질 무렵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죠. 내 작은 세계, 내 손으로 가꾸는 이 작은 땅에서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상추와 깻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은경이가 좋아하는 채소들이죠. 며느리 은경이는 내가 직접 기른 채소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오늘도 잘 자랐네.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텃밭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호박은 벌써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고 고추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이슬방울이 마치 작은 보석처럼 빛났어요. 물을 주고 자라난 잡초를 뽑고 여린 새싹을 보살피는 일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17년 전 민수가 갑자기 사라진 후 내 마음의 구멍을 채워준 것은 이 작은 텃밭이었죠. 식물들은 묵묵히 자라며 내게 삶의 이유를 주었어요. 민수를 떠올리자 가슴이 다시 아려왔어요. 35의 나이에 갑자기 사라진 아들. 경찰은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실종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잔인한지.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강요하니까요. 죽었다면 슬퍼도 언젠가는 마음을 정리할 텐데 실종은 영원한 미완의 아픔으로 남았어요. 민수야, 오늘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니?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때로는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민수의 웃음소리,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 명절마다 들고 왔던 선물들. 그 모든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10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은경이에게서 전화가 올 시간이었죠. 은경이는 민수의 아내였어요. 아들이 사라진 후에도 며느리는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10시 은경이의 전화는 내 하루의 작은 기쁨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고 있을 때 예상대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은경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따뜻했어요. 오늘 점심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마을 사람들도 은경이를 볼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말이에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제 행복이에요. 은경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수가 사라진 후 은경이는 더 자주 나를 찾아왔어요. 혼자 살게 된 나를 위해 집안일도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었죠. 때로는 민수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오늘따라 더 선명한 하늘색이 마음을 설레게 했죠. 은경이가 온다는 날은 항상 특별했어요. 작은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차는 듯 했죠. 정오가 되자 은경이가 도착했어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지됐죠. 어머니, 기다리셨죠?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은경이는 부엌으로 향하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삼겹살, 상추, 깻잎, 마늘, 고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도토리묵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은경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죠. 민수를 닮은 눈매가 가끔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 눈을 볼 때마다 민수가 떠올랐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드세요. 고기 맛있게 구웠어요. 정성스레 차려진 상 앞에 앉았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이 식욕을 자극했죠. 은경이는 고기를 작게 잘라 내 앞접시에 올려주었어요.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상추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식사 중간에 은경이가 말했어요. 접시 위에 놓인 상추가 몇 장 남지 않았죠. 나는 무심코 일어섰어요. 텃밭에 상추가 많이 자랐으니 금방 따올게. 그런데 은경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내 팔을 붙잡았죠. 너무 세게 잡아 살짝 아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상추 더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평소의 은경이라면 절대 보이지 않을 반응이었죠. 괜찮아. 텃밭에 가면 금방이야. 내가 다시 말하자 은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이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으로만 드세요. 텃밭은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은경이의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텃밭에 가는 것을 말리는 걸까요? 평소라면 오히려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은경이는 내 텃밭 가꾸는 모습을 좋아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은경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죠. 평소의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민수 생각이 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은경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은경아, 무슨 고민 있니? 내가 물었지만 은경이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평소보다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의 말과 달리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17년간 함께 지내온 며느리였기에 그녀의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었죠. 오늘의 은경이는 분명 평소와 달랐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텃밭이 보였어요. 오전에 물을 준 상추와 깻잎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텃밭 한쪽 구석이 파헤쳐진 듯 했어요. 아침에는 분명 그렇지 않았는데 은경이의 시선이 내 눈길을 따라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졌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텃밭과 관련이 있는 듯 했죠. 어머니, 저 오늘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은경이가 말했어요. 평소라면 저녁까지 함께하고 가는데 오늘은 왜 서두르는 걸까요? 의문이 깊어졌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은경이의 불안한 모습에 나도 마음이 복잡해졌으니까요. 은경이가 떠나고 나서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은경이가 그토록 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의문을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등줄기는 땀으로 축축했죠.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죠. 텃밭에 도착하자 파헤쳐진 부분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누군가 급하게 땅을 파고 다시 덮은 흔적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묻은 것처럼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어요. 땅을 파헤친 자국 근처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죠. 시계였어요. 녹슬고 흙이 묻었지만 분명히 시계였죠. 그리고 그 시계는 민수의 것이었어요. 17년 전 생일 선물로 내가 직접 사줬던 그 시계.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무언가 끔찍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은경이가 텃밭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 오늘 보인 불안한 모습, 그리고 이 시계.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17년의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답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시계를 꽉 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수야, 내가 여기 있었던 거니? 내 곁에, 이 텃밭에? 그리고 은경이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내 세상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뒤덮였어요. 민수의 시계를 발견한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같은 악몽이 찾아왔죠. 어두운 텃밭에서 민수가 나를 부르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은경이에게 시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날씨는 항상 우울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민수가 사라진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주방 테이블 위에는 방금 담은 김치통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 김장을 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김치를 담가 은경이네 집에도 나눠주곤 했죠. 은경이는 내가 담근 김치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민수도 그랬고요. 시계를 보니 2시였어요. 은경이는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이었죠. 그녀는 민수가 사라진 후 생계를 위해 동네 대형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내 아들이 곁에 있었다면 은경이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김치통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비가 제법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펴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은경이네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같은 마을이지만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빗방울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웅덩이가 발밑에서 출렁거렸죠. 김치통을 단단히 안고 비에 젖지 않게 조심했어요. 은경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시계 이후로 그녀를 다르게 보게 되었으니까요. 은경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민수와 함께 살던 집이었어요. 열쇠를 꺼냈어요. 은경이는 내게 집 열쇠를 맡겨두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되어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열쇠가 묘한 불안감을 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비에 젖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죠. 집안은 조용했어요. 은경이가 일하러 간 시간이니 당연했죠. 익숙한 경로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두려고요. 부엌에 들어서자 창문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은경이네 텃밭이 보였죠. 비가 내리는 텃밭은 쓸쓸해 보였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텃밭 한쪽이 다른 부분보다 살짝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땅을 파고 다시 덮은 것처럼 보였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텃밭에서 민수의 시계를 발견한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어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바깥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비가 내리는 탓에 흙이 더 푹 꺼진 것처럼 보였죠. 냉장고에 김치를 넣는 것도 잊은 채 뒷문으로 향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밖으로 이끌었죠.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과 옷이 순식간에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텃밭을 향해 걸어갔죠. 텃밭에 도착하자 움푹 패인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흙이 비에 젖어 더 어둡게 보였죠.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살펴보았어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죠. 분명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은경이네 창고가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창고로 향했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정원 도구들이 보였어요. 호미를 찾아들고 다시 텃밭으로 돌아왔죠. 무릎을 꿇고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는 와중에 흙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흙이 물기를 머금어 무거웠고 손이 자꾸 미끄러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밀려왔으니까요. 20cm쯤 파내려갔을 때였어요. 단단한 것에 호미가 부딪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호미를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어요. 손톱 사이로 흙이 끼어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하얀색이었어요.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파내려가자 그것의 형태가 드러났죠. 하얀 뼈였어요. 길고 둥근 형태의 뼈.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더 파내려갔어요. 이제 30cm, 40cm 깊이에서 더 많은 뼈가 드러났죠. 형태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설마 사람 뼈. 손이 멈췄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민수. 내 아들 민수가 떠올랐어요. 17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가. 설마 이곳에? 은경이네 텃밭에? 믿기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숨소리.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죠. 은경이었어요. 빗속에 서 있는 은경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커다랗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변해 있었죠. 그리고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음색이 아니었죠.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그 흙 사이로 작은 뼈 조각이 보였어요. 은경아,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은경이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지금껏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동물뼈예요, 어머니. 작년에 죽은 고양이를 묻어뒀어요. 은경이의 말은 급했어요. 너무 급했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떨림이었죠. 숨이 막혔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경이가 내 팔을 잡았어요. 소나기의 힘이 강했죠. 비에 젖은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처럼. 들어가요, 어머니.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김치는 제가 냉장고에 넣을게요. 은경이의 말에 반항하고 싶었어요. 더 파보고 싶었죠. 하지만 은경이의 눈빛에서 위험을 느꼈어요. 지금 더 이상 저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가자. 은경이가 내 팔을 붙잡은 채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녀의 소나기 힘이 너무 강해 팔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니 텃밭이 보였어요. 파헤쳐진 흙과 그 속에서 드러난 하얀 뼈.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부엌으로 들어서자 은경이가 수건을 가져왔어요. 내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면서 뭔가를 중얼거렸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바빠요. 김치 가져다 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전화할게요. 은경이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라는 의미였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경이와 단둘이 있는 것이 갑자기 무서워졌으니까요. 그래, 나도 갈 시간이야. 비가 오니까 몸 조심해. 현관으로 향했어요. 은경이가 바짝 뒤를 따라왔죠. 내가 신발을 신는 동안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마치 내가 다시 텃밭으로 향할까 걱정하는 것처럼요. 신발을 신고 우산을 펼쳤어요. 은경이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내일 봐요, 어머니. 은경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약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오히려 일그러진 표정만 만들어냈죠.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빗속을 걸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두려움과 충격이 밀려왔어요. 내 아들이 은경이네 텃밭에 묻혀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가 사라진 날. 그날도 비가 왔었죠. 은경이는 민수가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회사에 확인했더니 출장 일정이 없다고 했죠.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전단지도 붙였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죠. 그리고 은경이. 그녀는 슬퍼했어요.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그녀의 노력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모두 연기였을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몸이 계속 떨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죠. 은경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어요. 그녀는 내가 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죠.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라고요? 증거도 없이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텃밭에서 발견한 하얀 뼈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17년 동안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그 시간 동안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갔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들렸어요. 은경이가 올 것만 같았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창문도요. 모든 것이 잠겨 있는지 살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텃밭의 모습, 하얀 뼈, 은경이의 일그러진 표정이 떠올랐죠. 그리고 민수, 내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을지, 왜 죽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비가 내리는 밤, 어둠 속에서 진실과 마주한 나는 그렇게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온몸이 떨렸어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어둠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계속해서 은경이네 텃밭에서 발견한 하얀 뼈가 떠올랐죠. 그리고 은경이의 일그러진 표정도요.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죠.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112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칫했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은경이를 의심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 뼈, 그건 분명 사람의 것이었어요. 본능적으로 느껴졌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경찰이 전화를 받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경이네 텃밭에서 발견한 뼈에 대해, 그리고 17년 전 실종된 내 아들 민수에 대해서요. 경찰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노인의 헛된 걱정으로 치부하는 듯한 어조였죠. 분명히 사람 뼈 같다고 강조했지만 경찰관은 동물의 뼈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사진이나 다른 증거물이 있냐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깊어져 있었죠. 시계는 이미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만약 은경이가 증거를 없애려 한다면 내가 본 것을 알았으니 분명 서둘러 뼈를 옮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민수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심했어요. 다시 은경이네 집으로 가기로요. 증거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그래야 경찰이 움직일 테니까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보며 준비했어요. 우산과 손전등, 그리고 핸드폰을 챙겼죠.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쳤어요. 72의 노인이 밤중에 빗속을 헤매는 건 무모한 일이었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집을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우산을 펴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죠. 길은 미끄러웠고 어둠은 깊었어요. 손전등의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은경이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보였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빗물이 웅덩이에 떨어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들렸어요. 마을길을 걷는 동안 민수 생각이 났어요. 그가 어렸을 때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들, 그의 웃음소리. 모든 기억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17년 동안 그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 아들이 집 근처에 묻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은경이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어요. 숨이 가빠졌죠. 70대의 몸으로 서두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그런 통증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수를 찾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은경이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문으로 가는 대신 텃밭 쪽으로 돌아갔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려 노력했어요. 텃밭 근처에 다다르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흙을 파는 소리였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어 텃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은경이었어요. 빗속에서 손전등을 입에 물고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온몸은 진흙과 빗물로 젖어 있었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빛은 미친 듯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커다란 가방이 놓여 있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경이는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어요. 내가 발견한 뼈, 아마도 민수의 뼈를 파내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민수가 저기에 묻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쉽지 않았어요. 플래시를 켜면 은경이에게 들킬 테고 플래시 없이는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어요. 담장을 넘어 텃밭 근처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죠. 이제 은경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흙을 파내고 있었어요. 이미 상당한 깊이까지 파낸 것 같았죠. 구덩이 안에는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어요. 뼈였어요. 더 많은 뼈.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최대한 조용히 플래시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영상도 녹화했어요. 이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경찰이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 그 순간 발밑에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은경이가 고개를 돌렸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은경이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입에 문손전등이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경악과 공포가 담겨 있었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은경이가 삽을 든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야생동물처럼 경계하고 있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경이는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질렀어요. 민수를 죽였죠. 그리고 지금 그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어요. 나마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은경이도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삽이 들려 있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모습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어요. 72의 나이에 달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팠죠. 하지만 공포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뒤에서 은경이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쫓아오고 있었죠. 빗속을 헤치며 마을길로 뛰어들었어요. 비에 젖은 길은 미끄러웠고 어두문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죠.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했어요. 뒤에서 은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부르는 소리.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파출소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우리 마을 파출소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곳까지만 가면 안전할 거예요. 길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죠. 손바닥도 긁혔어요. 하지만 고통을 무시한 채 다시 일어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은경이가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죠. 마을 중심부로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향했죠. 이제 파출소가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어요.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은 거칠게 내쉬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파출소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누군가 있다는 의미였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비에 흠뻑 젖고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노인의 모습에 당황한 듯 했어요. 숨을 고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방금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죠. 경찰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간절히 설명했어요. 17년 전 실종된 내 아들 민수, 은경이네 텃밭에서 발견한 뼈, 그리고 방금 목격한 은경이의 행동에 대해요.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살펴보았죠. 무릎을 꿇은 채로 애원했어요. 17년 만에 찾은 내 아들을 다시 잃을 수 없다고요. 만약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은경이가 모든 증거를 없앨 거라고요. 내 눈물과 피와 진흙은 이미 바닥에 흥건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했죠. 그는 무전기를 들어 동료들을 불렀어요.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함께 가자고 말했죠. 밖으로 나오자 은경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찰이 함께 있었죠.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차에 올라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17년 만에 민수를 찾았지만 이런 식으로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수의 죽음 그리고 은경이의 범행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경찰차의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죠. 그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민수를 위한 눈물, 17년 동안의 기다림을 위한 눈물. 은경이네 집으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내 마음은 무겁고 슬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를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오랜 기다림이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비록 그 끝이 너무 잔인하고 슬프지만요. 경찰차가 은경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집은 고요했어요. 마당에는 여전히 파헤쳐진 텃밭이 있었죠. 하지만 은경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경찰차 안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민수야, 이제 너를 찾았어. 이제 집으로 데려갈게.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은경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차 3대가 집을 둘러싸고 있었죠. 파란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주변을 비췄어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촉촉한 습기가 남아 있었죠.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무릎의 상처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경찰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따라 은경이네 집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불빛 아래 텃밭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텃밭은 깔끔했어요. 파헤쳐진 흔적이 없었죠. 내가 본 구덩이, 은경이가 파고 있던 그 자리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당황스러웠죠. 여기였어요. 분명히 여기서 은경이가 땅을 파고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핸드폰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생각났어요. 서둘러 핸드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경찰관들이 사진을 보며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죠.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은경이가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앤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민수를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경찰관이 집 뒤편 덤불 쪽을 살피던 중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가 동료들을 불렀죠. 여러 명의 경찰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어요. 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일까? 덤불 뒤로 가려던 나를 경찰이 막았어요. 증거 오염 가능성 때문이었죠.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보였죠.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한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그는 검은 가방을 증거 봉투에 담고 있었죠. 그 가방에서 흙이 묻은 하얀 것이 살짝 보였어요. 뼈였어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경이는요? 은경이는 어디 있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은경이가 집에 없다고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비어 있었다고 했죠. 실망감이 몰려왔어요. 은경이가 도망친 걸까?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경찰팀이 은경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버스터미널에서요. 그녀는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경이가 잡혔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녀가 정말 민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슬픔이요.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민수의 실종 신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은경이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죠.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기억들, 민수와 은경이의 관계, 민수가 사라진 날의 기억. 모든 것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는 정말 죽은 걸까? 그 뼈가 정말 민수의 것일까? 그리고 은경이는, 그녀는 정말 내 아들을 죽인 걸까?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내 DNA와 비교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 후 2주 동안은 마치 악몽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식욕도 없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뉴스가 퍼지자 모두가 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때로는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은경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7년 동안 며느리로 곁에 있었던 그녀. 내가 아플 때 돌봐주고 명절에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생일을 챙겨준 그녀. 그런 은경이가 민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그녀가 텃밭을 파는 모습, 그리고 검은 가방에 담긴 뼈. 2주가 지나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나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99.9% 일치. 발견된 뼈는 민수의 것이었어요. 내 아들의 것. 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소리가 왜곡되어 들렸죠. 17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다니. 내 아들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죠. 민수의 웃는 모습, 어린 시절의 모습, 마지막으로 본 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거예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은경이의 이야기도 전해주었어요. 그녀는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민수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했죠. 그리고 면회를 요청했다고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은경이를 만나야 할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민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알아야 했죠. 결국 면회를 결심했어요. 구치소는 차갑고 음산했어요. 높은 담장, 철창, 삭막한 분위기. 모든 것이 압박감을 주었죠. 면회실로 안내되었을 때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이제 은경이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문이 열리고 은경이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죠.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수갑이 채워진 손목.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보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17년 동안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그녀는 내 며느리였고 나는 그녀의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살인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관계가 되었어요. 은경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죠.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2007년 10월 15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민수가 사라진 그날 밤의 이야기였죠. 은경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사업에 실패한 후 달라졌다고 해요. 술을 마시고 폭력적으로 변했다고요. 은경이를 자주 때렸다고 했죠. 그날 밤에도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은경이를 때렸다고요. 몇 개월 동안 계속된 폭력이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은경이는 도망치려 했대요. 하지만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고 몸싸움이 벌어졌다고요.
그 과정에서 민수가 미끄러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대요. 즉사였다고 했어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요. 은경이는 공포에 질렸대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민수의 평판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 정원에 민수를 묻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출장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은경이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몰랐던 민수의 모습이었죠. 아들에 대한 기억과 은경이의 이야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것이 진실일까? 민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은경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수를 묻은 후에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대요. 떠나면 의심을 살 것 같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고요. 내가 민수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죽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알았대요. 그래서 남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거짓말에 빠져들었대요. 72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은경이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녀도 또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17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은경이는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으니까요. 구치소를 나오는 길, 하늘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17년의 의문이 마침내 풀렸으니까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17년 만에 밝혀진 실종 사건, 시어머니의 집념이 밝혀낸 진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이건 뉴스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내 아들의 죽음이었고 우리 가족의 비극이었어요. 민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17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작은 장례식을 계획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이별을 원했으니까요.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민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민수의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은경이의 가족들도요. 모두 17년의 비밀이 밝혀진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민수의 사진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죠. 아들아,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너를 찾았어.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어요. 민수도 없고 은경이도 없는 삶.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17년의 의문이 풀린 지금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의 조짐처럼 느껴졌죠. 민수야, 엄마는 계속 살아갈게. 내 기억을 안고 하지만 더 이상 아픔에 갇히지 않을게. 약속할게.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차가운 법정, 딱딱한 의자,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은경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은 그녀는 몹시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 며느리, 민수의 아내, 그리고 이제는 살인 혐의자.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은경이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요. 하지만 검사는 17년 동안 시신을 은닉한 점, 거짓말로
모두를 속인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죠. 17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법정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이 무거웠어요. 한편으로는 민수를 죽인 은경이에게 분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가 정말 그녀를 학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죠. 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몰랐던 그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매 재판마다 참석했죠. 법정에서 은경이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연민,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까지. 17년 동안 가족이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미워할 수 없었으니까요. 증인들이 나왔어요. 민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대부분은 민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성실하고 친절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으로요. 하지만 몇몇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했다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했다고, 가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몰랐던 민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은경이의 어린 시절 친구도 증언대에 섰어요. 결혼 초기에 은경이가 종종 멍이 들어 있었다고, 민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17년 전의 일을 증명하기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나도 증인으로 불려나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선서를 했죠.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이 번갈아 이어졌어요. 민수는 어떤 아들이었는지, 은경이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질문에 답하면서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어요. 진실과 기억 사이에서 흔들렸죠.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나 봐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에 앉아있는 은경이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치 내 말을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가슴이 아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재판일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은경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죠. 정당방위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시신 은닉과 오랜 기간의 기만행위가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은경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법정을 나서기 전 은경이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도 보였죠. 17년의 비밀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비록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재판이 끝나고 민수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17년이 지난 후에 장례식?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이별을 해야 했죠. 작은 장례식장에는 몇몇 친지들만 모였어요. 민수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나. 은경이의 가족들은 오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죠. 민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웃고 있는 그의 모습, 35세의 젊은 나이에 멈춰버린 그의 인생. 영정 앞에 흰 국화를 두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17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컸어요. 화장이 끝나고 낙골당에 민수의 유고를 모셨어요. 작은 묘비에는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짧은 문구만 새겨졌죠. 묘비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야, 왜 은경이를 때렸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묘비 앞에서 아들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 은경이를 괴롭혔다면 그건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어. 은경이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바람이 불어 눈물을 말려주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죠. 이런 날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싶구나.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 이별이었어요. 17년의 기다림과 희망이 여기서 끝났죠.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평온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이상한 평화. 더 이상 의문과 기다림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슬픔과 후회가 채워졌죠.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냈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이웃들과 대화하고 가끔은 민수의 납골 땅을 찾아가곤 했죠.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교도소 주소가 찍혀 있었죠. 은경이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열어야 할지 망설여졌죠. 하지만 결국 봉투를 뜯었어요. 은경이의 글씨체는 단정했어요. 가지런하고 깔끔한 글씨였죠.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재판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적어 보냈어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이 서서히 무너져 갔는지, 사업 실패 후 민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은경이를 때리기 시작했는지, 그럼에도 그를 사랑했다고 변할 거라 믿었다고 썼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했어요. 17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 내가 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진실을 숨긴 것. 하지만 그녀는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썼어요.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로 생각했다고요. 내가 아플 때 간호한 것,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한 것, 생일을 챙긴 것. 그 모든 마음은 진실이었다고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죠. 은경이를 미워해야 하는데 그리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이상했어요. 17년 동안 가족이었던 사람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편지 마지막에 은경이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썼어요. 다만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남은 인생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적었어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죠. 창밖을 바라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1월의 이른 눈이었죠. 하얀 눈송이가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렸어요. 마치 인생처럼 순간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공존하다가 사라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은경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73살이 된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텃밭은 더 이상 가꾸지 않았어요. 그곳에 묻혔던 민수의 기억 때문이었죠. 대신 작은 화분들을 베란다에 두고 꽃을 키웠어요. 바쁘게 지내려 노력했죠.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우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 했죠. 은경이에게서 편지가 또 왔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죠. 처음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편지 후에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의 묘에 국화를 두었다는 이야기, 날씨가 추워졌다는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일상의 이야기만 적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은경이는 기뻐했나 봐요. 다음 편지에서 그녀의 필체가 더 밝아 보였으니까요. 편지 교환은 계속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나는 지금의 생활에 대해, 은경이는 교도소 생활에 대해. 그녀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뜨개질은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죠.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눈이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삶은 참 이상하게 흘러갔죠.
아들을 죽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그녀를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이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은경이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비록 그녀가 민수를 죽였지만 17년 동안 나를 돌봐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리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눈이 쌓인 창가에 앉아 은경이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녀는 출소 후의 계획을 적었어요. 멀리 떠나서 새 삶을 시작할 거라고요.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가끔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할 수 없는 그리움. 이것이 내 마지막 시간을 채우는 감정이 될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를 그리워하는 모순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 내리는 겨울을 맞이했어요. 홀로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채로. 민수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가르쳐 주니까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픔 속에서도 그리움 속에서도 모순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